일본 교육부가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의제는 문자 체계 개편이 아니었죠. 한글이었습니다. 도쿄대 언어학과 교수진은 단언했습니다. 표음 문자의 한계를 넘어선 사례는 없다고요. 그런데 한국의 문자가 그 전제를 무너뜨렸습니다. 학습 기간 3개월, 문맹률 제로 달성. 일본 문자학회가 20년간 구축한 이론 체계가 흔들렸습니다. 세계 언어학회가 주목했고 유네스코가 움직였죠. 지금부터 일본 문자학계가 한글을 경계하는 충격 실화 시작합니다. 저는 도쿄대학 문자학 연구소 선임연구원입니다. 2008년 봄, 제 책상 위엔 3종의 교과서가 놓여 있었어요. 초등 1학년용 국어 교재였죠. 한자 80자, 히라가나 46자, 가타카나 46자, 총 172개 문자를 6개월에 걸쳐 가르치는 커리큘럼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교육 과정이 아니었어요. 일본 문자 체계의 정체성 그 자체였죠. 한자는 의미를 담았고요. 히라가나는 조사와 어미를 표현했습니다. 가타카나는 외래어를 구분했어요. 각각의 역할이 명확했고 이 조합이 일본어의 품격을 만들었죠. 우리 학계는 이 복잡성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문제는 학습 난이도가 아니었어요. 이 복잡성이 곧 문화적 정교함의 증거였으니까요. 교토대학 국문학과 다나카 교수는 2007년 학회 발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문자의 닫힌 구조는 사고의 깊이를 반영합니다. 단순함은 효율이지만 복잡함은 성숙입니다. 박수가 쏟아졌죠.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는 확신했습니다. 문자 체계의 복잡성과 문화적 우월성이 비례한다고요. 그때까지는 말이죠. 2009년 여름, 오사카에서 국제언어학회가 열렸습니다. 저는 세션 좌장으로 참석했어요. 아시아 문자 비교 연구 발표가 예정돼 있었죠. 한국 연구자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서울대학교 언어학과 교수였어요. 발표 주제는 한글의 학습 효율성이었죠. 저는 메모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표음 문자의 한계는 이미 정리된 이론이었으니까요. 알파벳, 가나, 키릴 문자 모두 비슷한 학습 곡선을 보였거든요. 발표 자료에 그래프가 떴어요. 한글 학습 곡선이었습니다. 가로축은 시간, 세로축은 문해율이었죠. 3개월 지점에서 곡선이 거의 수직으로 올라갔어요. 6개월이 지나자 98%에 도달했습니다. 저는 눈을 의심했죠. 일본 히라가나 학습 곡선과 비교했을 때 3배 빠른 속도였거든요. 회의장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옆자리 교수가 속삭였습니다. 저 데이터 검증됐나요? 저도 같은 의문이었죠. 질의응답 시간이 왔습니다. 나고야 대학 의물론 교수가 손을 들었어요. 한글 교육에 걸리는 평균 시간은 정확히 얼마입니까? 그리고 그 데이터의 출처는 어디입니까? 한국 연구자가 침착하게 답했어요. 성인 기준 3개월입니다. 아동은 6개월이면 읽기와 쓰기가 가능합니다. 데이터는 한국교육부 문해력 조사 결과이며 1990년부터 2008년까지 18년간 누적된 통계입니다. 저는 그 순간 펜을 떨어뜨렸습니다. 일본 초등교육 과정의 3분의 1 수준이었죠. 후쿠오카 대학 교수가 다시 물었어요. 문자 개수는 몇 개입니까? 기본 자음 14개, 기본 모음 10개입니다. 총 24개로 모든 한국어 음절을 표기할 수 있습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어요. 172개 대 24개였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저는 한국 연구자에게 다가갔죠. 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날 밤 호텔 방에서 한글 교재를 펼쳤습니다. 기역, 이은, 디귿, 이을, 미음. 자음이 14개였어요. 아, 에, 이, 오, 우. 모음이 10개였죠. 총 24개 기본 문자로 모든 소리를 표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조합 원리였어요. 기역과 아를 합치면 가가 됐죠. 기역과 오를 합치면 고가 됐습니다. 니은과 아를 합치면 나가 됐어요. 규칙이 예외 없이 작동했습니다. 암기가 아니라 이해였죠. 저는 히라가나와 비교해봤어요. 히라가나는 각 문자가 독립된 형태였습니다. 아는 아, 이는 이, 우는 느. 각각을 외워야 했죠. 한글은 달랐습니다. 기역이라는 자음 하나만 알면 그걸 모든 모음과 조합할 수 있었어요. 가, 거, 고, 구, 그, 기. 6개 음절이 한 번에 만들어졌죠. 조합형 구조였습니다. 저는 새벽 3시까지 한글 체계를 분석했어요. 그리고 깨달았죠. 이건 단순한 표음 문자가 아니었습니다. 소리를 과학적으로 분해하고 재조합하는 설계도였어요. 복잡함이 아니라 정교함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연구소장에게 긴급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한글 문자 체계에 대한 심층 분석이 필요합니다. 연구소장이 물었죠. 이유가 뭔가? 저는 노트북을 열어 비교표를 보여줬어요. 우리가 알던 문자 이론의 전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문자 개수가 적을수록 학습 시간이 길어진다는 가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연구소장이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한글이 그 발레라는 건가? 네. 그리고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설계된 구조입니다. 연구소장은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죠. 연구팀을 꾸리게 6개월 안에 분석 보고서를 내야 할 것 같군. 저는 그날부터 한글 연구에 몰두하기 시작했습니다. 2009년 가을, 저는 연구팀 5명과 함께 한글 분석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도쿄대학 언어학과 회의실이었어요. 테이블 위엔 한국어 교재 12권이 쌓여 있었죠. 우리의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한글의 학습 효율성이 통계적 오류인지 아니면 실제 구조적 우월성인지 검증하는 것이었어요. 연구소장이 말했습니다. 선입견을 배제하세요. 데이터만 보십시오.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저는 이미 결론을 예상하고 있었어요. 한글이 효율적이긴 해도 일본 문자 체계가 가진 문화적 깊이를 넘어서진 못할 거라고요. 첫 번째 실험 설계가 완료됐습니다. 일본인 성인 30명을 대상으로 한글 학습 실험을 진행하기로 했죠. 통제 집단으로 같은 인원에게 태국어 문자를 가르치기로 했어요. 태국어는 44개 자음과 15개 모음으로 구성된 표현 문자였습니다. 한글보다 복잡했지만 히라가나보다는 단순했죠. 2009년 11월 실험이 시작됐어요. 참가자들은 매일 2시간씩 문자 학습 수업을 받았습니다. 한글 그룹 15명, 태국어 그룹 15명이었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한글 그룹 참가자들은 이미 자음과 모음을 구분할 수 있었어요. 기역, 니은, 디귿을 보고 각각의 소리를 발음했죠. 태국어 그룹은 여전히 문자 형태를 익히는 단계였습니다. 2주일이 지났어요. 한글 그룹은 간단한 단어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나무, 하늘, 사람. 조합 원리를 이해한 거였죠. 저는 놀랐어요. 히라가나를 배울 때 일본인 아이들도 이 정도 속도가 나오지 않았거든요. 4주일이 지났습니다. 한글 그룹 참가자 중 12명이 짧은 문장을 읽을 수 있게 됐어요. 태국어 그룹은 8명이었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였습니다. 저는 연구 노트에 기록했어요. 한글의 학습 속도는 문자 개수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조합 구조가 인지 부담을 줄이는 것으로 추정된다. 8주차가 됐습니다. 한글 그룹 전원이 초급 수준의 읽기와 쓰기를 완료했어요. 태국어 그룹은 11명만 같은 수준에 도달했죠. 저는 이 결과를 들고 연구소장을 찾아갔습니다. 한글의 학습 효율성은 검증됐습니다. 이건 통계 오류가 아닙니다. 연구소장이 물었어요. 원인이 뭔가? 조합형 구조입니다. 자음과 모음을 독립적으로 학습한 뒤 조합하는 방식이 각 음절을 개별적으로 암기하는 방식보다 인지 효율이 높습니다. 연구소장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한동안 말이 없었죠. 이 결과를 발표하면 어떻게 될까? 저는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일본 문자 교육 이론의 기본 전제가 흔들립니다. 2010년 1월, 저는 교토에서 열린 동아시아 문자학회에 참석했어요. 발표 주제는 다양했습니다. 한자의 미래, 가나 표기법 개정 논의, 디지털 시대의 문자 입력 방식. 모두 익숙한 주제들이었죠. 그런데 한 발표가 제 시선을 끌었어요. 오사카 대학 인지과학과 교수의 발표였습니다. 문자 학습과 작업 기억 용량의 상관관계. 발표 내용은 이랬어요. 인간의 작업 기억은 동시에 5개에서 9개의 정보 단위를 처리할 수 있다는 거였죠. 문자 학습도 이 제약을 받는다는 주장이었어요. 한자는 하나의 글자가 하나의 정보 단위였습니다. 산은 산, 물은 물. 각각을 외워야 했죠. 히라가나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는 아, 이는 이. 독립된 단위였죠. 그런데 한글은 달랐습니다. 기억이라는 자음 하나가 10개의 모음과 결합해 10개의 음절을 만들어냈어요. 정보 단위가 압축된 거였죠. 저는 발표가 끝난 뒤 그 교수에게 다가갔습니다. 한글 구조를 분석해 보신 적 있습니까? 교수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왜 그러십니까? 저는 제 연구 자료를 보여줬죠. 한글은 당신이 말한 작업 기억 효율성을 극대화한 구조입니다. 교수는 자료를 훑어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죠. 이건 의도된 설계입니까? 네. 1443년에 만들어졌을 때부터 이 원리가 적용됐습니다. 교수의 표정이 굳었어요. 15세기에 인지과학적 설계가 가능했단 말입니까? 저는 답했습니다.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실행됐습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온 저는 한글 창제 기록인 훈민정음 해례본을 펼쳤어요. 사람의 소리는 28자로 모두 표기할 수 있다. 1443년 세종대왕의 선언이었습니다. 당시 동아시아 어디에도 이런 발상은 없었어요. 한자는 수천 개였고 일본 가나도 계속 변형되고 있었죠. 그런데 조선은 28개 문자로 모든 소리를 표기하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문자 개혁이 아니었습니다. 소리와 문자의 관계를 재정의한 인지혁명이었죠.
그리고 그 혁명이 21세기에 와서야 검증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어 보고서 작성을 시작했어요. 제목은 이랬습니다. 한글의 인지과학적 우월성과 일본 문자 교육에 대한 시사점. 하지만 저는 파일을 저장하지 못했어요. 이 보고서를 발표하면 일본 문자학계가 70년간 쌓아온 이론 체계가 흔들릴 테니까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교토의 밤거리가 조용했어요. 결정을 내려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2010년 3월, 제 메일함에 낯선 발신자의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국제예교육원이었어요. 제목은 간단했죠. 한글분해 교육 프로그램 자문 요청. 저는 메일을 열었습니다. 내용은 이랬어요. 유네스코가 개발도상국 문해율 향상을 위해 한글을 교육 모델로 검토 중이라는 거였죠. 일본 문자학계의 의견을 듣고 싶다는 요청이었어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한글을 교육 모델로요? 영어도 아니고 프랑스어도 아니고요? 저는 즉시 유네스코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왜 한글입니까? 담당자가 답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찌아찌아족 사례 때문입니다. 2009년에 한글로 그들의 언어를 표기하기 시작했는데 6개월 만에 마을 문맹률이 40%에서 8%로 떨어졌습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그게 검증된 데이터입니까? 네. 서울대학교 언어학과와 인도네시아 부톤섬 교육청이 공동으로 측정한 결과입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찌아찌아족 사례를 검색했습니다. 2009년 8월, 한글이 인도네시아 소수민족의 문자로 채택됐어요. 이유는 단순했죠. 그들의 언어엔 문자가 없었고, 기존 로마자 표기법으론 그들의 발음을 정확히 담을 수 없었던 겁니다. 한글은 달랐어요. 자음 14개, 모음 10개로 찌아찌아어의 모든 소리를 표기할 수 있었죠. 그리고 결과는 극적이었습니다. 마을 아이들이 3개월 만에 읽기와 쓰기를 마스터했어요. 어른들도 6개월이면 충분했죠. 저는 논문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2009년 찌아찌아족 문맹률 40%, 2010년 찌아찌아족 문맹률 8%, 1년 만에 32%포인트 하락이었어요. 이건 유네스코 역사상 가장 빠른 문해율 개선 사례였습니다. 저는 연구소장에게 보고했어요. 유네스코가 한글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연구소장이 물었죠. 이유가 뭔가? 학습 속도와 적응력입니다. 한글은 어떤 언어의 발음도 표기할 수 있는 범용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구소장은 한동안 침묵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말했죠. 우리가 놓친 게 있군. 네. 한글은 한국어 전용 문자가 아닙니다. 음성학적 범용 도구입니다. 2010년 5월, 저는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 초청됐습니다. 국제분해 교육 전문가 회의였어요. 참석자는 20개국에서 온 언어학자와 교육학자들이었죠. 회의실 정면 스크린에 한글 자모가 떠 있었습니다. 유네스코 교육국장이 발표를 시작했어요. 세계 문맹 인구는 7억 8천만 명입니다. 이 중 절반은 자국어 문자 체계의 복잡성 때문에 교육 기회를 놓치고 있습니다. 스크린이 바뀌었어요. 아랍 문자, 힌디 문자, 태국 문자가 나타났죠. 이 문자들은 학습에 평균 2년에서 3년이 걸립니다. 그 기간 동안 많은 아이들이 교육을 포기합니다. 다음 슬라이드가 떴습니다. 한글이었어요. 한글은 다릅니다. 학습 기간 6개월, 음소 표기 정확도 98%, 그리고 다른 언어에도 적용 가능합니다. 옆자리에 앉은 프랑스 언어학자가 손을 들었어요. 한글이 프랑스어 발음도 표기할 수 있습니까? 유네스코 담당자가 답했습니다. 가능합니다. 한글의 자음 체계는 좋은 위치와 방법을 시각화한 구조입니다. 프랑스어 비음도 표기할 수 있습니다. 영국 교육학자가 끼어들었어요. 그럼 아랍어는요? 아랍어엔 영어에 없는 목구멍 소리가 많은데요. 한글 자음 중 히읗과 쌍이의 그 소리를 표기할 수 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한글은 한국만의 자산이 아니었습니다. 인류의 음성학적 문제를 해결할 도구였죠. 회의가 끝나고 저는 복도에서 독일 인지과학자를 만났어요. 당신 생각은 어떻습니까? 독일 학자가 답했습니다. 놀랍습니다. 15세기 문자가 21세기 언어 다양성 문제에 답을 주고 있으니까요. 저는 물었어요. 일본 문자도 비슷한 시도를 할 수 있을까요? 독일 학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히라가나는 일본어 전용입니다. 다른 언어의 발음을 표기하려면 새로운 문자를 만들어야 해요. 한글은 이미 그 확장성을 구조에 내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호텔로 돌아와 노트를 펼쳤어요. 한글의 특징을 정리하기 시작했죠. 첫째, 자음과 모음의 조합형 구조. 둘째, 좋은 위치 기반 설계. 셋째, 언어 중립적 확장성. 그리고 이 모든 걸 15세기에 설계했다는 사실. 저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일본 문자학계는 70년간 한자와 가나의 조화를 연구해왔어요. 문자의 복잡성이 문화의 깊이를 반영한다고 믿었죠. 그런데 한글은 반대 방향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단순함 속의 완결성이었어요. 그리고 그 단순함이 세계로 확장되고 있었죠. 2010년 6월, 저는 도쿄로 돌아왔습니다. 연구소 회의실에서 보고회가 열렸어요. 참석자는 일본 주요 대학 언어학과 교수 15명이었죠. 저는 파리회의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유네스코는 한글을 차세대 문해 교육 모델로 검토 중입니다. 이유는 학습 효율성과 언어 범용성입니다. 교토대학 교수가 손을 들었어요. 그게 일본 문자 교육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저는 답했습니다. 직접적 영향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어온 전제, 즉 문자의 복잡성과 문화적 가치가 비례한다는 가정이 흔들립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와세다 대학 교수가 말했죠. 그럼 우리는 뭘 해야 합니까? 저는 스크린에 한글 자모를 띄웠습니다. 배워야 합니다. 왜 이 문자가 효율적인지, 우리가 놓친 원리가 무엇인지. 그날 회의는 5시간 동안 계속됐어요. 결론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바뀌었죠. 한글은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연구 대상이 됐습니다. 2011년 2월, 저는 도쿄 시부야의 한 IT 기업 본사에 있었습니다. 일본 최대 모바일 입력 시스템 개발사였어요. 초청 이유는 명확했죠. 스마트폰 시대가 열리면서 문자 입력 방식이 화두가 됐던 겁니다. 회의실 테이블엔 아이폰과 안드로이드 폰이 놓여 있었어요. 개발팀장이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일본어 입력은 복잡합니다. 히라가나로 입력한 뒤 한자로 변환해야 하죠. 평균 입력 시간이 영어보다 40% 더 걸립니다. 스크린에 그래프가 떴어요. 언어별 모바일 입력 속도 비교였죠. 영어 분당 38단어, 일본어 분당 23단어, 중국어 분당 21단어, 그리고 한국어가 있었습니다. 분당 42단어였어요. 저는 눈을 의심했죠. 이게 맞습니까? 개발팀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한국 사용자 1만 명 데이터 평균입니다. 2010년 삼성전자와 공동 조사한 결과입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왜 한국어가 더 빠릅니까? 한글 입력 방식 때문입니다. 자음과 모음을 따로 누르면 자동으로 조합되거든요. 변환 과정이 없습니다. 스크린이 바뀌었어요. 한글 키보드가 나타났죠. 왼쪽엔 자음 14개, 오른쪽엔 모음 10개가 배치돼 있었습니다. 기역을 누르고 아를 누르면 가가 나옵니다. 즉시 조합이죠. 일본어처럼 히라가나를 치고 변환 버튼을 누를 필요가 없어요. 저는 직접 해보고 싶었습니다. 제가 입력해봐도 될까요? 개발팀장이 폰을 건넸어요. 저는 한글 키보드를 열었습니다. 기역, 아, 나, 다, 라. 자음과 모음을 번갈아 누르자 글자가 즉시 만들어졌어요. 변환 과정이 정말 없었습니다. 일본어로 같은 단어를 입력해봤어요. 히라가나로 치고 스페이스바를 눌러 한자 후보를 확인하고 선택해야 했죠. 속도 차이가 체감됐습니다. 개발팀장이 말했어요. 이게 한글의 디지털 로이입니다. 조합형 구조가 터치스크린 시대에 최적화돼 있어요. 저는 연구소로 돌아와 즉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이랬어요. 디지털 시대의 문자 효율성 한글 입력 시스템 분석. 2011년 5월, 구글이 발표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세계 언어별 음성 인식 정확도, 영어 92%, 일본어 87%, 중국어 85%, 한국어 95%. 저는 구글 본사에 메일을 보냈어요. 한국어 인식률이 높은 이유가 뭡니까? 일주일 뒤 답장이 왔습니다. 한글의 음소 체계가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자음과 모음의 경계가 뚜렷해서 기계 학습이 용이합니다. 저는 이 답변을 읽고 무릎을 쳤어요. 한글은 사람만 배우기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기계도 배우기 쉬웠던 거죠. 2011년 9월, 저는 서울에서 열린 국제음성학회에 참석했습니다. 한국과학기술원 교수가 발표를 시작했어요. 한글 기반 음성 합성 기술의 발전. 발표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글은 자음과 모음이 독립적으로 분리되기 때문에 음성 합성 시각 음소를 개별적으로 제어할 수 있다는 거였죠. 일본어는 달랐어요. 히라가나 하나가 자음과 모음의 결합체라서 음소를 분리하기 어려웠습니다. 결과적으로 한국어 음성 합성의 자연스러움이 일본어보다 앞섰어요. 저는 발표 후 그 교수를 찾아갔습니다. 이 기술이 상용화됐습니까? 교수가 답했어요. 네. 이미 네이버와 카카오의 AI 스피커에 적용됐습니다. 2011년 기준 한국 AI 음성 시장 점유율은 아시아 3위입니다. 저는 물었죠. 일본은요? 5위입니다. 기술적 한계가 명확합니다. 저는 그날 밤 호텔 방에서 데이터를 정리했어요. 모바일 입력 속도 한국어가 일본어보다 83% 빠름. 음성 인식 정확도 한국어가 일본어보다 8%포인트 높음. 음성 합성 자연도 한국어가 일본어를 앞섬. 이 모든 차이의 원인은 하나였습니다. 문자 구조였어요. 한글은 음소 분리형이고 히라가나는 음절 통합형이었죠.
디지털 시대는 음소 분리형 문자를 선호했습니다. 2011년 11월, 저는 도쿄대학에서 특별 강연을 열었어요. 제목은 디지털 시대의 문자 경쟁력이었죠. 강의실엔 100명이 넘는 학생과 교수가 모였습니다. 저는 스크린에 데이터를 띄웠어요. 문자는 더 이상 종이 위의 기호가 아닙니다. 디지털 인터페이스이자 AI 학습 데이터입니다. 학생 하나가 손을 들었어요. 그럼 일본어는 불리하단 말입니까? 저는 답했습니다. 기술적으론 그렇습니다. 히라가나와 한자의 혼용 체계는 키보드 입력과 AI 처리에서 추가 단계를 요구합니다. 교수 한 명이 끼어들었어요. 그럼 우리는 문자를 바꿔야 합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죠. 아닙니다. 문자는 정체성입니다. 바꿀 수 없어요. 다만 한글이 왜 디지털 시대에 유리한지 이해해야 합니다. 강의가 끝나고 한 학생이 다가왔어요. 교수님, 저는 한글을 배우고 싶습니다. 어디서 시작하면 될까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3개월이면 충분합니다. 그 학생의 눈이 반짝였어요. 2012년 1월, 일본 문부과학성이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21세기 문자 교육의 과제와 방향. 보고서 말미에 한 문단이 있었어요. 한글의 디지털 효율성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일본 문자 체계의 전면 개편은 현실적이지 않다. 저는 이 문장을 읽고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인정은 하되 변화는 거부하는 거였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시대는 이미 바뀌고 있었습니다. 한글은 단순히 한국의 문자가 아니라 디지털 시대의 표준이 되어가고 있었죠. 그리고 일본은 그 변화를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2012년 10월 8일, 저는 파리 유네스코 본부 대강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글날 기념 특별 행사였어요. 300명이 넘는 각국 언어학자와 교육 관계자가 참석했죠. 저는 일본 대표단 일원으로 초청받았습니다. 무대 중앙 스크린에 한글 자모가 크게 떠올랐어요. 유네스코 사무총장이 연단에 올랐습니다. 오늘 우리는 인류 문자 역사에서 특별한 순간을 목격합니다. 대강당이 조용해졌어요. 유네스코는 한글을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합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한글은 창제 과정과 원리가 명확히 기록된 유일한 문자이며 21세기에도 그 가치가 증명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손뼉을 치면서도 복잡한 심경이었어요. 사무총장이 계속 말했죠. 1997년 훈민정음 해례본이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이후 우리는 한글의 교육적 가치를 지속적으로 연구해왔습니다. 그 결과 한글은 문맹 퇴치에 가장 효과적인 문자 체계임이 입증됐습니다. 스크린이 바뀌었어요. 세계 주요 문자의 학습 기간 비교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아랍 문자 24개월, 힌디 문자 18개월, 중국 한자 72개월, 일본 히라가나와 한자 48개월, 한글 6개월. 저는 숨이 막혔어요. 일본어가 한글보다 8배나 오래 걸린다는 걸 공식 석상에서 공개한 겁니다. 사무총장이 다시 말했어요. 유네스코는 2013년부터 개발도상국 문해 교육에 한글 교수법을 적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파일럿 프로그램은 네팔, 인도네시아, 솔로몬 제도에서 시작됩니다. 저는 옆자리 중국 대표를 봤어요. 표정이 굳어 있었죠. 행사가 끝나고 저는 복도에서 프랑스 언어학자를 만났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프랑스 학자가 답했어요. 한글이 국제 표준이 된다는 뜻입니다. 적어도 문해 교육 분야에선 말이죠. 저는 물었습니다. 일본어는요? 일본어는 일본에서만 쓰입니다. 한글은 이제 전 세계 어디서든 쓸 수 있어요. 문자의 위상이 달라진 겁니다. 2012년 11월, 저는 네팔 카트만두에 있었습니다. 유네스코 한글 문해 교육 현장을 직접 보러 온 거였어요. 카트만두 외곽 마을 초등학교였죠. 교실엔 네팔 아이들 30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칠판에 한글이 적혀 있었어요. 기역, 니은, 디귿. 한국인 교사가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기역은 목구멍에서 나는 소리예요. 코로 숨을 쉬면서 발음해보세요. 아이들이 따라했어요. 그. 교사가 모음을 가르쳤죠. 아는 입을 크게 벌리는 소리입니다. 아이들이 다시 따라했어요. 아. 교사가 칠판에 글자를 조합했습니다. 기역과 아를 합치면 가가 됩니다. 아이들의 눈이 반짝였어요. 한 아이가 손을 들었죠. 선생님. 그럼 기역과 오를 합치면 뭐예요? 고가 됩니다. 해볼까요? 아이들이 스스로 조합하기 시작했어요. 가, 거, 고, 구. 저는 교실 뒤에서 이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놀라운 건 속도였어요. 아이들이 원리를 이해하는 데 10분도 안 걸렸죠. 수업이 끝나고 저는 담당 교사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얼마나 걸립니까? 네팔 아이들이 한글을 마스터하는데요. 교사가 답했어요. 3개월이면 읽기와 쓰기가 가능합니다. 6개월이면 네팔어를 한글로 표기할 수 있어요. 저는 물었죠.
네팔 문자로 배우면 얼마나 걸립니까? 데바나가리 문자는 평균 18개월 걸립니다. 네팔 시골 지역 문맹률이 높은 이유 중 하나죠.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한글은 단순히 빠른 게 아니었습니다. 기회의 문을 열어주는 도구였죠. 18개월을 기다릴 수 없는 아이들에게 3개월의 선택지를 준 겁니다. 저녁에 저는 카트만두 호텔방에서 데이터를 정리했어요. 네팔 한글 교육 파일럿 결과 학습 완료율 94%, 기존 네팔 문자 교육 완료율 62%. 차이는 명확했습니다. 2013년 3월 유네스코가 중간 보고서를 발표했어요. 한글 기반문의 교육의 성과와 전망. 보고서 핵심 내용은 이랬습니다. 네팔 파일럿 3개월 만에 문해율 35%에서 89%로 상승. 인도네시아 찌아찌아족 2년차 문맹률 3% 달성. 솔로몬제도 6개월 교육으로 성인 문해율 78% 기록. 이 수치들은 유네스코 문해 교육 역사상 최고 기록이었어요. 보고서 결론은 이랬습니다. 한글은 21세기 문해 교육의 새로운 표준이 될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 문장을 읽고 펜을 놓았어요. 새로운 표준. 그 말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2013년 5월, 저는 도쿄대학 연구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엔 5년간 모은 한글 연구 자료가 쌓여 있었어요. 저는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이랬죠. 한글의 구조적 우월성과 일본 문자 교육에 대한 시사점 5년간의 추적 연구. 보고서는 200페이지가 넘었어요.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첫째, 한글의 학습 효율성은 통계적으로 입증됐다. 둘째, 조합형 구조가 인지 부담을 최소화한다. 셋째, 디지털 시대의 한글이 구조적 우위를 갖는다. 넷째, 유네스코가 한글을 국제문해 교육 표준으로 채택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일본 문자학계는 한글로부터 배워야 한다. 문화적 자긍심과 과학적 효율성은 양립할 수 있다. 저는 보고서를 출력했어요. 그리고 연구소장 책상 위에 올려놨죠. 다음 날 아침, 연구소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이 보고서를 발표할 건가?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학계가 알아야 합니다. 연구소장이 물었죠. 반발이 있을 텐데. 저는 답했습니다. 감수하겠습니다. 진실이니까요. 연구소장은 한동안 창밖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말했죠. 좋네. 6월 학회에서 발표하게.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드디어 시작이었습니다. 2013년 6월 15일, 교토국제회의장이었습니다. 일본언어학회 연례학술대회였어요. 참석자는 500명이 넘었죠. 저는 오후 세션 마지막 발표자였습니다. 발표 제목이 프로그램에 인쇄돼 있었어요. 한글의 구조적 우월성 일본 문자 교육이 직면한 현실. 저는 대기실에서 발표 자료를 점검했습니다. 슬라이드 87장이었죠. 5년간의 연구가 담겨 있었어요. 오후 3시, 제 차례가 왔습니다. 저는 단상에 올랐어요. 강당이 가득 찼더군요. 빈자리가 없었습니다. 첫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2009년, 저는 한글을 단순한 표현 문자로 생각했습니다. 2013년 오늘, 저는 그 생각이 틀렸음을 인정합니다. 강당이 술렁였어요. 다음 슬라이드였습니다. 학습 속도 비교 그래프였죠. 일본인 성인 30명을 대상으로 한 실험 결과입니다. 한글 학습 그룹은 8주 만에 전원이 읽기와 쓰기를 완료했습니다. 태국어 그룹은 73%만 완료했죠. 앞줄에 앉은 교수 한 명이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계속했습니다. 이유는 문자 개수가 아닙니다. 구조입니다. 화면에 한글 조합 원리가 나타났어요. 한글은 자음 14개와 모음 10개를 조합해 11,172개 음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암기가 아니라 연산입니다. 옆에서 누군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히라가나는 46개를 전부 외워야 하는데. 저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2011년 구글 음성 인식 정확도입니다. 한국어 95%, 일본어 87%. 차이는 8%포인트입니다. 강당 뒤편에서 손이 올라갔어요. 질문은 발표 후에 받겠습니다. 저는 유네스코 데이터를 보여줬어요. 2012년 유네스코는 한글을 개발도상국 문해 교육 표준으로 채택했습니다. 네팔, 인도네시아, 솔로몬제도에서 파일럿이 진행됐고 모두 성공했습니다. 화면에 네팔 교실 사진이 떴어요. 아이들이 한글을 쓰고 있는 모습이었죠. 네팔 아이들은 3개월 만에 한글로 자기 언어를 표기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기존 데바나가리 문자로는 18개월 걸리던 겁니다. 앞줄 교수가 일어섰어요. 교토대학 국문학과 다나카 교수였죠. 잠깐만요. 저는 글을 봤습니다. 발표 후에 질문해 주십시오. 다나카 교수가 말했어요. 아닙니다. 지금 해야겠습니다. 당신은 일본 문자 체계를 부정하고 있습니까? 강당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비교하는 겁니다.
그리고 배울 점을 찾는 거죠. 다나카 교수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한글이 효율적이라는 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문자는 효율만으로 평가할 수 없어요. 문화와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맞습니다. 하지만 효율을 무시할 수도 없습니다. 특히 교육에선 말이죠. 다나카 교수가 앉았어요.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결론입니다. 한글은 15세기에 설계된 문자입니다. 하지만 21세기에 그 가치가 증명되고 있습니다. 일본 문자학계는 이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발표가 끝났어요. 박수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듬성듬성했죠. 절반은 박수를 치지 않았어요. 질의응답 시간이었습니다. 와세다 대학 교수가 손을 들었어요. 한글의 우월성을 인정한다 해도 일본이 지금 문자를 바꿀 순 없지 않습니까? 저는 답했습니다. 바꾸자는 게 아닙니다. 한글의 원리를 일본 문자 교육에 적용하자는 겁니다. 예를 들어 히라가나를 가르칠 때 음소 분해 방식을 도입할 수 있어요. 나고야 대학 교수가 물었죠. 구체적으로 어떻게요? 저는 설명했습니다. 히라가나 가를 가르칠 때 기역 소리와 아 소리를 따로 인식시킨 뒤 조합하는 방식으로 가르치는 겁니다. 지금처럼 가를 통째로 외우게 하는 게 아니라요. 오사카 대학 교수가 끼어들었어요. 그건 히라가나의 본질을 왜곡하는 겁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죠. 왜곡이 아니라 재해석입니다. 학습 효율을 높이는 거예요. 논쟁이 30분간 계속됐습니다. 찬성과 반대가 팽팽했어요. 세션 좌장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시간이 됐습니다. 이 주제는 다음 학회에서 계속 논의하겠습니다. 저는 단상에서 내려왔어요. 복도에서 몇몇 젊은 연구자들이 다가왔습니다. 교수님, 발표 인상적이었습니다. 저희도 한글을 연구하고 싶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좋습니다. 제 연구실로 오세요. 그날 밤, 저는 호텔 방에서 메일을 확인했습니다. 50통이 넘는 메일이 와 있었어요. 절반은 격려였고, 절반은 비난이었죠. 교토대학 명예교수의 메일이었습니다. 당신은 일본 문자학계를 배신했다. 저는 답장을 썼어요. 배신이 아닙니다. 진실을 말한 것뿐입니다. 다음 메일은 서울대학교 교수였습니다. 발표 내용을 접했습니다. 정확한 분석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답장했죠. 한글에서 배웠습니다. 2013년 7월, 일본 주요 언론이 제 발표를 보도했어요. 아사히 신문 일본 문자학자, 한글 우월성 공식 인정. 요미우리 신문 한글 논쟁, 일본 학계 분열. 마이니치 신문 문자 효율성 vs 문화적 가치, 어느 쪽인가. 저는 인터뷰 요청을 10건 넘게 받았습니다. 그중 NHK 요청을 받아들였어요. 2013년 8월, NHK 스튜디오였습니다. 진행자가 물었어요. 교수님은 일본어를 포기하자는 겁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일본어는 우리 정체성입니다. 다만 한글의 효율성에서 배울 점이 있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요? 문자 교육 방식입니다. 암기 중심에서 이해 중심으로 바꿀 수 있어요. 진행자가 다시 물었죠. 그게 가능합니까? 저는 답했습니다. 가능합니다. 이미 실험으로 검증했습니다. 방송이 나간 뒤 반응이 폭발했어요. 시청자 게시판에 댓글 3,000개가 달렸죠. 찬성 맞다. 우리 아이가 히라가나 외우느라 고생한다. 반대 일본 문화를 부정하는 발언이다. 중립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데이터를 보자. 저는 이 모든 반응을 지켜봤습니다. 변화는 이미 시작됐어요. 학계가 흔들리고 있었죠. 그리고 저는 그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2013년 9월, 도쿄 시내 한 카페였습니다. 저는 교토대학 다나카 교수와 마주 앉아 있었어요. 학회에서 제게 반박했던 그 교수였죠. 다나카 교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자네 발표 이후 밤잠을 제대로 못 잤네.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왜요? 데이터 때문이야. 자네가 제시한 숫자들을 다시 검증해봤거든. 저는 글을 봤습니다. 결과는요? 다나카 교수가 한숨을 쉬었어요. 틀린 게 없더군. 한글의 학습 효율성은 통계적으로 명확해. 그는 가방에서 노트를 꺼냈죠. 내가 직접 실험을 했네. 우리 대학 학생 20명에게 한글을 가르쳤어. 결과는 자네 데이터와 일치했네. 8주 만에 전원이 기본 읽기와 쓰기를 완료했어. 저는 놀랐습니다. 직접 확인하셨다고요? 그래. 인정하기 싫었지만 사실은 사실이더군. 다나카 교수가 커피를 마셨어요. 하지만 여전히 불편해. 70년간 우리가 믿어온 전제가 무너지는 느낌이거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2009년 처음 한글을 접했을 때요. 다나카 교수가 물었어요. 자네는 어떻게 받아들였나? 저는 창밖을 바라봤죠. 시간이 걸렸습니다. 1년 넘게 데이터와 씨름했어요. 그리고 깨달았죠.
인정하는 게 배신이 아니라 발전의 시작이라는 걸. 다나카 교수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자네 말이 맞아. 나도 이제 인정하네. 한글에서 배워야 해. 2013년 11월, 일본 문부과학성이 움직였습니다. 교육과정 개편 자문회의가 소집됐어요. 저도 자문위원으로 참여했죠. 회의실엔 교육부 관료 5명과 언어학자 7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교육과정국장이 말했어요. 한글 논쟁이 사회적 이슈가 됐습니다. 문부과학성은 이 문제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국장이 자료를 펼쳤죠. 일본 초등학교 1학년 국어 학습 시간은 연간 306시간입니다. 이 중 절반이 문자 학습에 할애됩니다. 한국은 얼마입니까? 저는 답했습니다. 한국은 연간 120시간입니다. 문자 학습은 그중 40시간이면 충분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교육과정국장이 다시 물었습니다. 나머지 시간엔 뭘 합니까? 독해와 작문을 합니다. 문자를 빨리 익히니까 내용학습으로 빨리 넘어가는 거죠. 와세다 대학 교수가 끼어들었어요. 그럼 우리도 문자 학습 시간을 줄여야 한단 말입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시간을 줄이는 게 아니라 방법을 바꾸는 겁니다. 한글의 조합형 교수법을 참고할 수 있어요. 교육과정국장이 물었죠.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저는 화이트보드에 히라가나를 썼습니다. 지금 우리는 가, 기, 구, 개, 고를 각각 독립된 글자로 가르칩니다. 아이들은 5개를 외워야 해요. 그리고 밑에 한글을 썼어요. 한글은 기억이라는 자음 하나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아, 이, 우, 에, 오라는 모음을 가르치죠. 아이들은 자음 하나와 모음 5개만 배우면 스스로 가, 기, 구, 개, 고를 만들 수 있어요. 교육과정국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지 부담이 줄어드는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원리는 히라가나에도 적용 가능합니다. 나고야 대학 교수가 손을 들었어요. 하지만 히라가나는 자음과 모음이 분리돼 있지 않습니다. 저는 답했죠. 문자는 분리 안 돼 있지만 소리는 분리돼 있습니다. 교육 방법을 바꾸는 겁니다. 가를 가르칠 때 기억 소리와 아 소리로 나눠서 인식시키는 거예요. 오사카 대학 교수가 말했습니다. 시험해봤습니까? 네. 2013년 7월에 오사카 초등학교 1학년 2반을 대상으로 실험했습니다. A반은 기존 방식, B반은 음소 분해 방식으로 가르쳤어요. 저는 자료를 펼쳤습니다. 8주 후 결과입니다. A반은 히라가나 46자 중 평균 32자를 습득했습니다. B반은 평균 41자를 습득했어요. 교육과정국장이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차이가 28%네요. 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입니다. 회의실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교육과정국장이 말했습니다. 이 방법을 교육과정에 반영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능합니다. 다만 교사 연수가 필요합니다. 얼마나 걸립니까? 3개월이면 충분합니다. 교육과정국장이 다른 위원들을 둘러봤어요. 의견 있으십니까? 다나카 교수가 손을 들었습니다. 시범사업부터 시작하면 어떨까요? 일부 학교에 먼저 적용해보는 겁니다. 교육과정국장이 고개를 끄덕였죠. 좋습니다. 2014년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잊을 수 없었어요. 일본 교육당국이 한글의 원리를 공식적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2014년 3월 도쿄 시내 5개 초등학교가 시범학교로 선정됐습니다. 저는 교사 연수 프로그램을 직접 설계했어요. 연수 첫날 30명의 초등교사가 모였습니다. 저는 한글 자모를 칠판했었죠. 오늘부터 3개월간 여러분은 한글을 배우게 됩니다. 한 교사가 손을 들었어요. 왜 우리가 한글을 배워야 합니까? 저는 답했습니다. 한글의 교수법을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조합형 사고방식을 체득해야 히라가나를 새로운 방식으로 가르칠 수 있어요. 3개월 연수가 시작됐습니다. 교사들은 처음엔 의아해했어요. 하지만 한글을 직접 배우면서 변화했죠. 연수 2주차 한 교사가 말했습니다. 놀랍습니다. 제가 히라가나를 배울 땐 3개월 걸렸는데 한글은 2주 만에 읽을 수 있게 됐어요. 연수 8주차 다른 교사가 말했어요. 이제 이해됩니다. 자음과 모음을 분리해서 가르치는 게 왜 효율적인지. 연수 12주차 연수가 끝났습니다. 교사들은 모두 한글 읽기와 쓰기를 마스터했어요. 그리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히라가나 교수법을 설계했죠. 2014년 4월 새 학기가 시작됐습니다. 시범학교 1학년 교실에서 새로운 방식의 수업이 시작됐어요. 저는 한 교실을 참관했습니다. 교사가 칠판에 가를 썼어요. 여러분, 이 글자는 2개의 소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기역 소리와 아 소리예요. 교사가 입 모양을 과장되게 보여줬죠. 기역. 목구멍에서 나는 소리예요.
따라 해볼까요? 아이들이 따라했습니다. 좋아요. 이제 소리를 내봅시다. 입을 크게 벌려요. 아이들이 또 따라했어요. 아, 아, 아. 교사가 두 소리를 연결했습니다. 이제 두 소리를 빨리 이어서 말해볼까요? 가. 아이들의 눈이 반짝였어요. 한 아이가 손을 들었습니다. 선생님, 그럼 기도 그렇게 만들 수 있어요? 교사가 웃었죠. 맞아요. 기억 소리에 이 소리를 붙이면 기가 돼요. 아이들이 스스로 실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교실 뒤에서 이 장면을 지켜봤어요. 70년 만의 변화였습니다. 일본이 한글에서 배우고 있었죠. 그리고 그 변화는 이제 막 시작이었습니다. 2015년 12월 도쿄대학 대강당이었습니다. 일본언어학회 특별 심포지엄이었어요. 주제는 한글 교수법 시범사업 2년 평가였죠. 객석은 만석이었습니다. 700명이 넘는 교육자와 학자가 모였어요. 저는 발표자로 단상에 올랐습니다. 스크린에 첫 슬라이드가 떴어요. 시범학교 5개 교, 학생 총 450명. 2년간의 추적 결과입니다. 저는 데이터를 제시했습니다. 2014년 입학생 중 신규 교수법을 적용받은 학생들의 히라가나 습득률입니다. 12주차 시점에서 평균 92%가 46자 전체를 읽고 쓸 수 있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였어요. 기존 방식을 적용한 통제 그룹은 같은 시점에 67%였습니다. 차이는 25%포인트입니다. 강당에서 탄성이 나왔어요. 저는 계속했습니다. 더 중요한 건 그 이유입니다. 문자학습을 빨리 끝낸 학생들은 2학년 1학기부터 독해와 작문에 더 많은 시간을 쓸 수 있었습니다. 화면에 국어 성적 비교 그래프가 나타났죠. 2학년 2학기 국어 평가 결과입니다. 신규 교수법 그룹의 평균 점수는 85점. 기존 방식 그룹은 79점이었습니다. 나고야 대학 교수가 손을 들었어요. 통계적으로 유의미합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95% 신뢰 수준에서 유의미합니다.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결론입니다. 한글의 조합형 원리를 적용한 교수법은 일본 문자 교육에 효과적입니다. 이는 문자 체계를 바꾸자는 게 아닙니다. 가르치는 방식을 개선하자는 겁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번엔 대부분이 박수를 쳤어요. 발표가 끝나고 교육부 차관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문부가 학성은 이 결과를 심각하게 받아들입니다. 2016년부터 신규 교수법을 전국 100개 학교로 확대하겠습니다. 강당이 술렁였어요. 차관이 계속 말했죠. 그리고 2020년 교육과정 개편 시 이 방법론을 정식으로 포함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저는 객석에서 이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5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던 일이었어요. 심포지엄이 끝나고 로비에서 다나카 교수를 만났습니다. 그가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자네가 옳았네. 배우는 게 패배가 아니라는 걸 이제 알겠어. 저는 웃었습니다. 저도 한글에서 배웠습니다. 겸손을 말이죠. 2016년 10월, 저는 서울에 있었습니다. 한국언어학회 초청 강연이었어요. 서울대학교 강당에 300명이 모였죠. 저는 일본어로 강연을 시작했습니다. 통역사가 한국어로 번역했어요. 저는 2009년까지 한글을 단순한 표현 문자로 생각했습니다. 일본 학계 대부분이 그랬죠. 청중이 조용히 들었습니다. 하지만 7년간의 연구 끝에 깨달았습니다. 한글은 15세기의 기적이 아니라 21세기의 해답이었습니다. 저는 데이터를 보여줬어요. 일본은 이제 한글에서 배우고 있습니다. 문자를 바꾸는 게 아니라 가르치는 철학을 바꾸고 있습니다. 한 청중이 손을 들었어요. 일본 학계의 반발은 없습니까?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있습니다. 아직도 많은 학자들이 불편해합니다. 하지만 데이터 앞에서 감정은 무력합니다. 다른 청중이 물었죠. 한국은 일본에서 뭘 배울 수 있을까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겸손입니다. 한글이 우수하다는 걸 알면서도 그것을 자랑이 아닌 책임으로 받아들이는 자세요. 청중이 박수를 쳤어요. 강연이 끝나고 서울대 교수 한 분이 다가왔습니다. 교수님 덕분에 한글의 가치가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제가 한 건 없습니다. 한글이 스스로 증명했죠. 2017년 6월 유네스코에서 특별 보고서가 발표됐습니다. 21세기 문해 교육의 새로운 표준 한글 모델의 확산. 보고서는 이렇게 시작했어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12개국에서 한글 기반 문해 교육이 시행됐다. 네팔, 인도네시아, 솔로몬 제도, 파푸아뉴기니, 방글라데시 등이다. 보고서 핵심 데이터였습니다. 평균 문해 기간 기존 18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 교육 완료율 기존 62%에서 91%로 상승. 비용 효율성 학생 1인당 교육비 43% 절감. 보고서 결론은 명확했어요.
한글은 21세기분의 교육의 가장 효과적인 모델이다. 특히 문자 체계가 없거나 복잡한 문자를 가진 언어권에서 탁월한 효과를 보인다. 저는 이 보고서를 읽으며 2009년을 떠올렸습니다. 오사카 학회에서 한국 연구자의 발표를 듣던 날이었죠. 그때 저는 메모조차 하지 않았어요. 표현 문자의 한계는 정해져 있다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한글은 그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과정을 목격했죠. 2018년 10월 9일, 한글날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서울에 있었어요. 이번엔 세종대왕 동상 앞이었죠. 한국 정부가 주최한 한글날 기념식이었습니다. 저는 특별 초청 연사로 무대에 올랐어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는 일본에서 온 언어학자입니다. 10년 전 저는 한글을 오해했습니다. 광장이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이제 압니다. 한글은 단순히 한국의 문자가 아니라 인류가 만든 가장 과학적인 문자 체계라는 것을. 박수가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일본은 한글에서 배우고 있습니다. 세계가 한글에서 배우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의 승리가 아닙니다. 인류의 승리입니다. 광장에 환호가 터졌어요. 행사가 끝나고 저는 세종대왕 동상 앞에 섰습니다. 1443년 이 문자를 만든 사람을 생각했어요. 그는 알았을까요? 자기가 만든 문자가 600년 뒤 세계를 바꿀 거라는 걸.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저는 마지막 논문을 작성했어요. 제목은 이랬습니다. 한글이 가르쳐준 건 문자 우월성에서 교육 철학으로. 논문 마지막 문장을 썼죠. 배움은 패배가 아니다. 겸손은 굴복이 아니다. 한글은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쳤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21세기 학문이 나아갈 방향이다. 저는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한글이 세계로 퍼져나가는 빛처럼 말이죠. 2019년 3월, 저는 도쿄대학 정년퇴임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강의였어요. 강의실은 만석이었죠. 저는 칠판에 한글 자모를 썼습니다. 40년 교수 생활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은 이 문자에서 나왔습니다. 학생들이 노트를 펼쳤어요. 한글은 제게 가르쳐줬습니다. 복잡함이 우월함이 아니라는 것을, 단순함 속에 완결성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칠판을 가리켰습니다. 이스문에게 글자가 1172개의 음절을 만듭니다. 이것이 설계의 힘입니다. 한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일본 문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바꿀 필요 없습니다. 다만 한글의 원리를 이해하고 우리 방식에 적용하면 됩니다. 배움은 모방이 아니라 진화니까요.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마지막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건 이겁니다. 다른 문화에서 배우는 건 패배가 아니라 성장입니다. 한국이 한글을 만든 것처럼 우리도 배움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습니다. 강의가 끝났어요. 학생들이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그 박수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죠. 10년 전 오사카 학회에서 한글을 처음 본 날을. 그때 저는 메모조차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금 저는 한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자랑스러운 일임을 압니다. 배움 앞에서 국경은 없으니까요.